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많네요. 저출산 1위,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또 하나 1위를 하는 게 있죠. 바로 자살률인데요.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올해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내년엔 16만 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1대1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총 8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되고요. 자립준비 청년과 중위소득 70% 이하 등은 본인 부담금 없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다치거나 아플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건 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이에요. 누구나 정신건강 아플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문제를 감기처럼 바라보고 조기에 치료하는 문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책 사업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모쪼록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할게요. 정말 헉이죠, 헉. 네. 안상금님 헉. 근데 눈에 딱 들어오네요. 헉.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중장년층들이 할 수 있는 부업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이제 퀴즈 나가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한낮엔 벌써 7월 더위라고 할 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펄펄 끓는 기록적인 폭염과 또 열파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나라에선 수도를 포함한 곳곳의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면서 모든 학교들이 즉각 방학에 들어갔다는 외신이 전해졌습니다. 비상사태죠. 수도가 뉴델리, 카레 하면 떠오르는 이 나라는 어딜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방역 당국이 발생 농장과 인접한 경우라도 방역이 잘 이뤄질 경우에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8일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16, 17일에 열린 산란계 농가 행사에서도 농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같은 입장을 밝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골자는 이런 건데요.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상 살처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앞으로는 방역이 잘 된 경우라면은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반경 500m라고 하면은 멀다고 하면 멀 수도 있지만 사실상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살처분 반경을 점차 줄여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2017,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 범위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최소 3km였습니다.
이걸 중간 한 1km 이내로 줄인 바가 한 번 있었고 지난 겨울에는 다시 500m로 줄이면서 이 역학적으로 연결된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 이제 좀 확대하면서 이게 살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더 줄이겠다는 건데요.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최종적으로는 발생 농장만 살처분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전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발생 시군별 농가 그리고 축산 관계 시설 분포도 축산 차량 등의 이동 동선과 취약 요인 등을 분석해서 방역 전략 지도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를 좀 나름 잘 방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발생 예측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모아놓은 다양한 역학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측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네. 실제 발생 농장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95% 정도가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다 보니까 살처분 건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발생 농장 500m 이내에 있는 농가라 하더라도, 방역 시설을 철저하게 갖추고 잘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그런 산란계 농가나 육계 농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겠다. 네. 이게 방역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가금 농가에서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이 필요 없는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가금산물 수급에서도 좋은 일이니까 정부 말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바로 개 식용을 종식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안내 자료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법으로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이 먹어도 먹은 사람도 처벌을 받느냐 하는 내용들이 또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도입된 맹견 사육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또 이건 또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설명 자료를 지금 내놓은 건데요. 네. 일단 개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법상 먹는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지금 아닌데, 개 식용 종식법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 이것에서 종식시키는 거니까, 전국적으로는 개 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나오지 않으면 먹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고요. 지금은 3년간 지금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실제 처벌, 그러니까 그 개식용을 시키기 위해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맹견 사육 허가 제도는 시행이 이미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이게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나 기질평가 그리고 맹견 보험 가입 등과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간 개물림 사건이 2천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천여 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 이 점을 또 견주들께서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 중에 하나가 화훼류인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조사했는데 무려 80곳, 80곳이 적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관원이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화훼 공판장 그리고 꽃 도소매상 여기에 또 통신 판매 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업체로는 80개 업체, 위반 건수로는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요. 이때 수요가 많아서 연간 수입량이 한 40% 정도 이상이 4, 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같은 절야류를 위주로 집중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 품목에서도 카네이션이 71건으로 86.5%를 차지하면서 압도적 위반건을 보인 상황입니다. 네, 원산지 위반은 이제 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번 반복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단속 결과에서도 위반 업체가 전년에 비해서 2.6%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단 적발 업체 중 6개 업체는 형사 입건을 하고 미표 시로 적발된 74개 업체는 과태료 3,9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각종 뉴스에서 이 가정의 달 특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화훼 농가들의 하소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수입을 해서 파는 것은 뭐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거 국산으로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노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준비할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월급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서 퇴근 후 저녁의 삶과 휴일을 포기하고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까지 몰려서 이 부업 인구가 월 55만 명을 넘는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직장인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부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놀랐어요. 부업 인구가 월 55만 명이 넘었다는데 이렇게 늘어난 배경 좀 최근 주목할 만한가요? 어떤가요? 네. 예.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월 45만 명이었는데 올해 유독 좀 많이 늘어나서 한 22.4%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요. 예. 네, 이렇게 부업 인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2018년도에 주 52시간제를 했었잖아요. 근로시간 단축되다 보니까 급여가 사실 크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급여를 뭔가를 대신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업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이 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그때 배달라이더 한참 그죠? 인기 저희가 많죠. 정말 인기 많았죠. 막 월 막 몇백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텐데 네. 그런 배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물론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로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다른 뭐 전공이나 자격증을 요하지 그쵸.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나도 부업을 할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 그때 거죠.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네, 나도 이걸 해봐야 하고 되나.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부업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해주고 있고 기존에 직장을 다니셨던 분도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유튜브로 다 방송을 내보내면서 부업으로 저도 그래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요새 보면 막 정말 채소 과일 사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식당에 가서 조금 야채 좀 더 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네, 정도로 네, 네. 비싼데 이렇게 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뭔가 생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젊은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잘 된 애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5, 60대 중장년층도 부업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편의점을 갔는데 네. 예전에는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면 젊은 친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고 그쵸. 이랬잖아요. 예,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요? 중장년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편의점 주인 아저씨인 줄 알고 정말 잘 되니까 좋으시겠어요. 이러니까 저도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밤에만 하시는. 밤에만. 네네. 낮에 이제 직장 다니시고서 밤 그 시간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중장년 분들도 정말 이 생각이 많이 부업 쪽으로 끼어 있구나라는 걸 좀 왜 많이 아니겠습니까? 네. 느꼈습니다. 작년 대비 부업 증가세는 우리가 청년층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40대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청년층보다 가장 높게 한 건 40대가 27.7%로 가장 많이 증가됐고요. 증가율로 보지 않더라도 네.
부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가장 많은 그때는 연령대는 60대입니다. 60대. 60대가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50대가 11만 8천 명. 그리고 40대가 11만 5천 명. 야, 40, 50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네네. 예, 예. 중장년층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에 아니면 조금 조기 퇴사 후에 뭔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좀 작더라도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취업을 하고 보시거든요. 그 대신에 예전에 살던 그 예전만큼의 급여가 아니니까 이렇게 부업으로 조금 그 소득을 어느 정도 맞추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부업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선호할까요? 네,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쪽이 가장 많고요. 서비스 쪽이 아니라면 SNS를 운영해서 인터넷이 좀 가능하고 하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업거리를 좀 제일 많이 찾는 편이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뭐 블로거, 우리가 이제 블로거 마케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라든가 아니면 핸드메이드 제작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수작으로 뭐 공예처럼. 뭐 가죽공예 이런 네네. 것처럼.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걸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도 많이 부업으로 운영하시고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많이 하시는 게 이제 30대층이 좀 많이 하시고 구매 대행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영어가 좀 어느 정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30대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지만 뭔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장인 중에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무인 점포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인 점포가 사람이 없어도 점포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왜 가죠? 본인 가게니까. 아하. 그래서 회사는 출근하고 점포를 열어서. 회사 출근하고 저녁에는 내일 가게 자리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각 대리점들이나 식품 회사들이 와서 정리 같은 것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크게 손볼 일이 없고 CCTV를 이렇게 확인하면 네.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무인 점포 부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익숙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으시는데 배달라이더 같은 거 좀 많이 하시거나 대리운전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40, 50대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좀 교수님들이나 뭔가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클래스 강의를 열어서 강연을 하시거나 작가로 일을 하시거나 이제 부업조로 하시는 거죠. 연금 받으시면서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하고 재능거래 앱 긱몬이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응답자의 89.1%가 나 재능 살려서 부업 해보고 싶어. 내 재능을 살려서 거의 90%죠. 그러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네, 오아나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제 아나운서니까 이걸 살려서 뭔가 유튜버를 하거나 재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너무 귀찮아. 생각은 들지만 네. 대부분 분들이 다 오프라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만큼은 재능을 살려서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한 28.5%가 가장 약간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부업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요 하고는 싶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제 스스로가 관종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나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유튜버 좀 해라 했는데 그게 그래서 막 많이 오세요. 다른 하자고. 하시는 전문 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드러내는 게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 라디오 방송 하는데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안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부업들, 그러니까 아까 오프라인 부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부업할 수 있는 것 중에 실생활하고 연결된 그래서 중장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배워서 뭐 이렇게 부업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내가 실생활 하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하면서 너 밥 잘하잖아 뭐 잘 정리하잖아 뭐 이런 소리 들었으면 그걸로 한번 부업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하고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맘시터. 맘시터? 네.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맘시터, 육아 부업입니다. 육아 부업. 그래서 아무래도 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장점이잖아요. 그걸 살려서 할 수 있는 부업을 말합니다. 뭐 맘시터라는 이런 육아 돌봄 서비스 플랫폼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 10세까지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업도 가능한데요. 맘시터로 할 경우에는 하루에는 약 3시간 정도 일하고 월 6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3시간이라고 60만 원. 네, 왜냐면 특히 출근할 때는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겨두거나 아이가 학교를 가면 되는데 엄마가 그 직장인이라고 하면 6시까지 집에 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5시 때까지. 그러면 맘시터가 가서 한 4시부터 7시까지 정도 퇴근할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돌봐주면 엄마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네요. 그렇죠. 딱 맞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밑에 계신 강사님들도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거나 직장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게 이런 서비스니까 내가 그래도 좀 아이하고는 아이 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명 돌볼 경우에는 급여가 좀 뭐 시급으로 따지자면 9,000원이지만 2명을 동시에 보면 왜냐하면 남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2명을 동시에 보면 또 50%가 올라갑니다. 시간당 뭐 15,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걸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저는 같고요. 제 생각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근데 오랜 시간 하면 더 받으시죠. 근데 시간이 제가 지금 길어지면? 3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짧게 하니까 그 정도 받으시는 거고 뭐 만약에 시급으로 따져 15,000원인데 8시간 한다 하면은 뭐 그래도 12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루에 12만 원이니까 뭐 20일만 치더라도 한 240, 25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우리가 많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어요. 네네. 그 인기였고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 업체를 부르자니 뭐 금액이 또 너무 큰 것 같고 일이 되게 막 번거로운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뭐 다 빼고 집도 뭐 약간 비워져야 될 정도로 너무 막 그 모든 일들이 작업 뭐 공사처럼 되니까 그러면 좀 동네에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주부 중에 오셔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봐주시는 오늘은 여기 조금 오늘은 여기 조금 이렇게 해서 봐주시는 그런 것도 분들에 있군요. 대해서 예. 그런 부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펫시터. 펫시터. 요즘 많이 강아지 많이 기르시잖아요. 네. 펫시터 관련한 부업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키우니까 네. 필요하겠네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걔네한테 얘가 우울증. 고통이에요. 네. 예. 아무리 그 강아지 유치원이 있다고 해도 그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또 혼자 있는 이런 것들이 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 펫시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급도 좀 센 편이라서 오히려 이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할 부업이기도 합니다.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세요 시급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더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펫시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끌리네. 네, 펫시터는 네. 두 가지 이제 업무가 있는데 만약에 방문형 내가 강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방문해서 해주는 펫시터가 있고 아니면 위탁형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받아서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그냥 집 생활하면서 강아지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죠. 픽업하는 시간이나 네.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대신에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급여가 시급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 대신에 배달하는 내가 이제 강아지를 뭐 픽업하러 데려다주고. 직접 네.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요것까지 하면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편이고요. 대신에 방문형 내가 그 가정으로 가서 강아지를 돌봐주면 그때는 시간당 한 1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좀 큽니다. 잠깐만 왜 말이 안 나오지? 이게 시간당 왜냐면 5만 원이요? 네, 15,000원에서 5만 원인데 그냥 얌전한 강아지를 5만 원씩 주지는 않죠. 아쉽다. 그렇죠. 예, 그건 뭐예요? 약간 막 녹연 그 강아지가 약간 저희가 환견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좀 강아지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거동을 잘 못하니까 좀 도와주는 이런 그리고 똥대비 잘 안 되니까 요것도 씻기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하시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당 5만 원 정도 잘할 수 있는데.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성격이 네. 약간 뭐 강아지 중에도 성격이 좀 유달리 이렇게 좀 무서운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예. 강아지라고 표현하지만 또 개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견들. 괜히 5만 원은 아닐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심쿵했는데. 이렇게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코로나 시국에 배달 라이더 관련해서는 많이 친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배달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주부님들도 아니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딜리버리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요새 딜리버리 부업이라고 해서 라이더처럼 음식을 배달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 딜리버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뭔가 주문하면 그 편의점에 있는 물품들을 가정으로 요즘 그거 배달 되죠. 저 네. 몇 번 이용해봤는데. 저도 그래서 예. 이제 주부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동네 딜리버리 앱이 있는데 뭐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딜리버리 부업입니다. 뭐 GS25나 GS 뭐 리프레쉬 제품들을 뭐 배달하는 이런 앱이 있고요. 그래도 꽤 이거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네. 이제 쿠팡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부업 거리가 있는데 국민 부업으로도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들여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날짜에 본인 차로 그냥 쉬엄쉬엄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네, 이런 좋네요. 것들은 편하고. 좋고 나는 좀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뭐 이런 쿠팡이츠나 이런 데서 요리를 해서 본인 직접 판매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듣는데 아까 그 시급 5만 원밖에 생각. 사람들이 부업이라고 하는데 많이 주는 부업인데 좀 네. 조심하셔야 될 게 부업은 정말 말대로 부업입니다. 하루 종일 8시간 근무를 한 분도 한 달에 300만 원 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2-3시간 일하고 300만 원 줍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조심해야 됩니다. 된다. 네, 예.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돈을 받는 뭔가 이유가 있다. 조심해야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부업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창수 직업 시간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소개해 주신다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코로나가 지나고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했다. 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헤드라인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올 1분기에 해외로 여행을 떠난 국내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동기간에 94.4%까지 네, 회복을 하는 것처럼 이런 말들이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아직 88% 정도까지만 회복이 된 상태고요. 이제 또 하나의 지표인 여행 수입,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와서 쓴 돈이죠.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은 오히려 2019년 대비 29%가 감소했다고 해요. 네, 들어온 사람은 거의 많이 왔는데 네. 수입은 좀 크게 감소했네요. 맞아요. 일정 예. 수준까지 그 관광객 수가 회복이 됐는데도 아직 지갑이 거기까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한국 관광을 오는 외국 여행객들의 여행 행태가 바뀌었는지 또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표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네. 이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우선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생각해보면 뭐 중국 관광객들, 유커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쵸. 네, 명동에 제주도, 명동 그쵸. 예. 돌아보면서 면세점에서 뭐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싹쓸이 했다더라. 네, 뭐 단체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관광 형태가 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 방문이 증가한 국가의 변화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코로나 전후 모두 뭐 동북아시아 국가의 방문은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에 한국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의 상위권 국가들을 유럽 국가가 모두 차지했더라고요. 네, 5위권 안에 네덜란드, 네. 독일, 프랑스와 같이 유럽 대륙의 국가가 차지를 했고 그래요. 예전에 아니었는데 네, 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방문객이 증가한 국가가 1위는 미국,
2위는 호주였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우리한테 오네요. 네.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연령대를 보면 20대 여성 관광객이 증가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K 컨텐츠, 그렇죠. 네, K-팝, 그렇죠. 네. 드라마 그런 문화예술 컨텐츠를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한국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엔데믹이 되면서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만 접했던 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것을 직접 한국에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관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거나 또 K-팝 스타가 즐겨 먹던 한국 음식을 와서 먹어보는 것처럼 소비 중심의 관광보다는 체험 중심의 관광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지갑을 좀 덜 연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들이 좀 비싼 걸 먹어야 되나? 네. 이렇게 좀 가이드와 함께한 여행보다는 지인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자유여행을 즐기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돌아다니면서 네. 이런 친구들 돌아다니는 거 자기들끼리. 그 실제로 한국 관광을 하면서 K-팝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 게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라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패키지 상품을 낸 기업들이 있다고요. 네, 방금 전에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많이 뭐 봤어요. 방송국 근처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고. 그리고 특히 네. 그 뮤직뱅크 녹화는 금요일이 되면 네. 난립니다. 정확합니다. 아마 네. 브이로그 그 촬영에 아 그래요? 네, 그 촬영 컨텐츠에 촬영.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한국 관광을 하면서 K-팝 브이로그를 본인들이 이제 영상을 찍는데 그 코스 안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기획사 사옥을 방문한다든지. 제가 이제 집 근처에 하이브가 있어요. 아, 바로 그 말 다 했죠. 코스죠. 예.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방문하고 서울 투어도 하고요. 아티스트가 즐겨 찾는 맛집 탐방하고요. 네, 뮤직비디오나 또 각종 콘텐츠 촬영을 했던 그 세상에. 촬영 장소에 거길 방문하고요. 가는군요. 네, 아. 직접 방문을 하면서 본인의 브이로그도 찍고 또 일정이 맞으면 팬미팅에 참여도 하고 뮤직뱅크 스케줄에도 함께 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서울의 한 호텔이 이 코스를 활용해서 숙박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정확하게 오 아나운서님 그 동선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BTS 패키지를 출시를 해서 아하. 서울 시내 투어를 했고 네. 기획사 사옥 하이브를 방문하고 네, 어쩐지 네, 네. 자주 보셨다고 했는데 매일 보죠 매일 네, 사실. 예. 투숙객들에게만 제공하는 뭐 BTS 기념 레고도 제공하고 그들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경복궁도 가게 하고 네, 그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정확하네요. 네. 저희 동선과. 네, 이런 곳들을 이야. 방문하면서 네. 투어와 투숙 그리고 기념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해외 팬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또 한 여행 플랫폼에서는 그냥 단순히 관광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이 체험이 뭐냐 하면 댄스 강습인 거예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K-팝을 즐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원데이 댄스 클래스를 연 거죠. 그래서 그 댄스 수업을 연계하고 그리고 콘서트 관람까지 네, 상품을 패키지화해서 굉장히 네, 상품을 인기 많겠네요. 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콘텐츠나 또 아티스트와 연관된 지역의 방문 유도도 물론 좋은 상품이지만 또 춤, 또 보컬 수업 등 한류 콘텐츠를 내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또 외국 관광객들이 기꺼이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외국 관광객들이 원하는 체험형 상품들이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퍼스널 컬러 진단이 그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이 월 1,000명씩 방문하는 퍼스널 컬러 진단 업체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혹시 퍼스널 컬러 진단 해보셨나요? 얼굴이 까매서 네. 별 기대가 없습니다. 예. 유행을 타지 않는 네. 본인만의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민망하죠. 계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피부나 머리카락 색깔 또 눈동자 색을 분석을 해서 어울리는 색깔이나 또 화장법 요즘에는 코디까지 제안을 하는 네, 퍼스널 컬러 진단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최초 시작은 1920년대에 20년대요? 네, 독일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물론 이게 일반인들에게 활성화가 된 건 1980년대에 미국 그리고 1990년대에 일본을 거쳐서 유행이 됐는데 이야, 예.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건 K-팝 스타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K-팝 스타들이 각종 콘텐츠에서 나와서 이렇게 컬러를 몸에 대보면서 콘텐츠에 계속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는 거를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 팬들이 보면서 호응하고 나도 한국에 가서 진단받고 싶다. 이야. 네, 이런 니즈가 생기면서 한류 팬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퍼스널 컬러를 나도 그들과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는 게 이렇게 월 1,000명씩 방문하는 업체가 대단하네요. 생긴 네.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플루언서와 함께 홍보 영상을 촬영했는데 딱 하나의 쇼츠를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문의를 해서 한 건 올리고 그 다음에는 대박이 났네요. 대박이 와. 났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통역사를 상주시켜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경쟁사, 이 경쟁사는 이제 미국이나 호주 다른 글로벌 퍼스널 진단 업체와 차별점을 그 업체들은 통역사를 끼기 때문에 외국인과 자국민의 가격을 완전히 차등을 뒀대요. 뭐 자국민을 10만 원을 받으면 외국인에겐 50만 원을 받는 것처럼 예. 그렇게 차별을 뒀는데 이 업체는 뭐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을 그래요? 두는 서비스를 하면서 외국인 유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통역비가 했다고 들어가서 합니다. 차이가 날 법도 한데 아니면 대단한 거네요. 네, 정말 예. 외국인을 위해서 통역은 서비스로 제공을 했다는 점이 성공 요인인 것 같고요. 네. 또 한국의 IT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주는 이미지 인식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분석하고 또 전문가가 이 분석을 기반으로 화장품, 코디법, 헤어스타일까지 추천을 해서 신뢰가 더욱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였군요. 예, 이런 산업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화장품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도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사나요, 외국인들이? 네,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들의 이제 소비가 줄어든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고, 특히 중국 분들이. 네, 예. 한국 화장품의 구매는 여전히 여행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이제 차이가 있으면 예전에는 명동 등의 이제 저렴한 가격의 단일 브랜드 로드샵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올리브땡과 같은 토탈샵에서 방문해서 구경하고 또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를 사간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토탈샵들은 네. 역시 매장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는데 그치지를 않고 너무 다양한 국가에서 그 관광객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아예 통역기, 실시간 번역기를 비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무려 이 그 지원되는 언어가 16개라고 해요. 그래서 16개의 언어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도록 했고 여기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네. 그 제품을 촬영하면 제품 설명이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기능까지 만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뭐 K-팝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건물 자체를, 매장 자체를 K-팝 아티스트 혹은 그래피티로 디자인을 해서 방문객의 취향까지 저격했다라고 하고요. 이야,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 사고 가면 이제 멀리서 오잖아요. 미국, 유럽에서 오니까 한 번 사고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매출이 끊길 수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들이 실제 북미에 지금 집앞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미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 그 토탈샵들이 실제로 샵들이. 한국에서는 배송이 뭐 오늘 당일 배송도 될 정도로 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집 앞에서 화장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이렇게 배송 시스템이 글로벌로 구축이 되면 국내 기가 화장품 막히네요. 예. 브랜드들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여행에서 식도락이 빠질 수 없는데 그 전통주 업계에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 김치 하이볼을 개발해서 외국인 방문을 이끈 전통주 바가 있다고요. 네, 방금 웃으신 게 김치가 들어간 하이볼이라고 생각하셔서 웃으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김치 향. 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작년에 아시아 베스트 바 네. 50위 시상식에서 서울에 있는 바만
곳이 순위권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중 하나인 바에서 전통주 기반의 칵테일을 만드는데 이 바를 검색하면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기 좋은 곳이다라는 문구가 같이 항상 따라붙더라고요. 근데 김치를 넣은 건 아니고 김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인 청양고추 가루 그리고 단맛을 낼 때 활용하는 배를 갈은 주스 이런 좋겠네요. 것들을 예. 활용해서 단맛과 스파이시한 맛을 냈다라고 합니다. 또 직원 모두가 개량 한복을 입는다 등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칵테일 이름도 식혜 또 미숫가루를 재료로 한 칵테일 등등 흥미를 유발하는 이제 그 음료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새로운 것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들을 위한 마케팅이 계속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마케팅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인도였습니다. 2769님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854님 인도 남의 얘기 같지 않다고. 맞죠, 그쵸, 이젠 그렇죠. 3484님 매일 수영장 가는 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라 문자 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부탁해요. 매일 수영장을 7시 반이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6시 반 7시 반 사람들을 존경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3484님 멋져요. 0623님 인도요. 오늘 마지막 모내기 합니다. 농업인분들 화이팅 보내주셨는데 정말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모내기 잘 하시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꼭 확인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